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테크 유튜버가 올린 한국 영상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미국에도 이 기술을 도입해달라며 미국 시민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테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분석하고 리뷰하는 영상을 제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최근 올린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저는 한국의 AI 기술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딥시크와 챗GPT 같은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세계 AI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며 한국 AI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한국 AI는 이제 끝났다라는 강한 제목을 붙였죠. 영상에서는 한국의 AI 기술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와 비교 자료를 활용해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했지만 한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기도 했어요. 역시나 댓글창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 AI의 한계를 인정했고 누군가는 반박하며 한국 AI 기술을 변호했어요. AI 강국이라더니 이제는 중국에도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었고 한국 AI는 생각보다 저력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이처럼 논란이 되는 주제는 항상 조회수가 좋거든요. 저는 조회수를 확인하며 영상이 퍼지는 속도를 지켜봤어요. 단 하루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었고 알고리즘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다음 영상도 같은 주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구독자들이 원하고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주제라면 저도 그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AI 기술을 분석하며 더 날카로운 비판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AI의 실패를 조명하려고 했죠. AI 번역 기술이나 챗봇 서비스 혹은 자율주행, AI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을 찾아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한 계획을 마무리할 즈음 저는 다시 한번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한국 AI를 비판한 영상은 여전히 빠르게 조회수가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작가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AI 연구원이 이번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에 자기를 초청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AI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할 자신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죠. 저는 중국 AI 연구원과 함께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더욱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어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면 또다시 논쟁이 펼쳐질 테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오를 거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기분도 들었죠. 저는 분석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AI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찜찜하긴 했죠. 하지만 팩트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찜찜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였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는 평소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언니는 조카가 갑자기 고열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다고 했죠. 저는 당장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응급실에 가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조카는 언니가 혼자 키운 아이였죠. 미혼모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반대도 많이 받았지만 언니는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홀로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웠고 늘 최선을 다했어요. 조카는 그 사랑 속에서 밝게 자랐죠. 언니는 항상 조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언니는 아이를 여러 병원에 데려갔지만 모든 병원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의사들은 조카의 상태를 살피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어떤 병인지 확실히 말해주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 작은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는 말을 듣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의사들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게다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철저히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병원마다 진료비는 천차만별이었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보험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었죠. 특히 희귀병처럼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질병은 진단 과정이 길어지고 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언니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인 줄 알았던 것이 점차 심각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조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에 띄게 말라갔어요. 작은 손을 쥐고 있으면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언니는 절박한 마음으로 또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어디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초췌해졌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언니는 아무도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무리 의사들을 찾아가도 조카를 위한 확실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의사들은 하나같이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곳을 돌아다닌 언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모든 문이 닫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치료비 문제도 심각했어요. 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감당하고 있었죠. 진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검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루 입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 속에서 조카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했죠. 저도 언니에게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인을 모르니 치료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든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계속 돌아다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됐죠. 매일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대본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머릿속에서 흩어졌어요. 영상 촬영은 늘 해오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죠. 조카가 병원에서 누워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카메라 앞에 섰죠. 예정대로 그날 인터뷰 상대는 중국의 AI 연구원 리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중국 AI 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수년 동안 AI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전문가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꽤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AI 기술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낮았고 중국 AI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저는 과거에도 그의 발언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죠. 한국 AI는 이제 끝났다며 중국 AI의 수준을 한국이 따라올 수 없다는 식의 말들을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리우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AI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곧바로 중국의 AI 기술을 극찬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AI 분야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덕분에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 AI 기술에서는 이미 많은 병원들이 AI를 활용하여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흥미가 생겼죠. 원래대로라면 한국 AI를 깎아내리는 그의 발언을 반박하며 인터뷰를 진행했겠지만 지금은 다른 것보다 의료 AI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카의 병을 진단받지 못한 상황에서 AI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의 AI 의료 기술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물었죠. 리우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AI 시스템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한국 AI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한국이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중국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 AI 기술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양에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AI의 핵심인 데이터를 한국처럼 작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결국 중국이 세계 AI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저는 평소 같았으면 반박하며 논쟁을 이어갔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개인적으로 리우 박사에게 다가가 AI, 의료기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동의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조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국의 AI 의료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죠. 리우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가 곧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AI를 활용한 희귀병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수천 가지 사례와 비교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을 내려주며 기존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패턴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조카를 중국 병원으로 데려가면 AI로 바로 진단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리우 박사는 그렇다며 직접 병원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중국의 몇몇 최고 병원들이 이미 AI 기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었죠. 저는 리우 박사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언니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중국이 AI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리우 박사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지만 과연 실제 상황도 그렇게 완벽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조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야 했죠. 저는 조용한 방에 앉아 AI 의료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AI가 진단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논문과 의료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었죠. 특히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암 진단, 희귀병 탐지 같은 분야에서는 기존의 인간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이러한 기술이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병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었죠. AI 진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곳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병원들은 AI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법적 문제도 걸려 있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의사의 최종 판단 없이 AI가 진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죠. 저는 검색 범위를 넓혀 AI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중국과 한국이었어요. 중국은 이미 AI 의료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죠. AI 기반 건강 진단, 원격 의료 시스템, 희귀병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의료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병원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AI 의료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리우 박사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죠. 한국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AI를 활용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AI 의료 기술은 데이터가 핵심인데 한국이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리우 박사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 AI 의료 기술도 꽤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저는 결국 리우 박사의 말을 믿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야 했어요. 미국에서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중국 AI 의료 기술이라도 시험해볼 필요가 있었죠. 저는 언니에게 중국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중국 AI가 조카의 병을 진단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조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가야 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짐을 싸고 중국 병원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깨끗한 시설과 정밀한 검사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AI 기반 진단 장비가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어쩌면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AI가 제시한 결과를 설명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검사를 이유로 아이를 계속 붙잡아 두려 했어요. 처음에는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카를 대상으로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혈액 검사와 조직 샘플 채취 그리고 신경 반응 검사 등 필수적이지 않아 보이는 실험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언니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어보려 했지만 조카가 받는 검사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실험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죠. 병원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AI가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병원의 다른 환자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일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새로운 검사만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거였죠. 한 보호자는 여기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AI의 실험 데이터로만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퇴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계속 머무르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었어요. 우리는 즉시 퇴원 수속을 밟으려 했죠.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AI 진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퇴원을 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한 우리는 짐을 싸서 병원을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병원 측의 눈을 피해 조용히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숨을 돌리며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손을 떨며 더 이상 조카를 여기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죠. 여긴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리우 박사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제 영상에서 봤던 댓글이 생각난다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는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알아본 바가 있었지만 리우 박사의 말만 믿고 중국으로 왔었습니다. 언니는 바로 한국 AI 의료 기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정밀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이버의 매드클로바나 삼성의 AI 의료 솔루션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AI 연구 사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중국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한국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한국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한국의 AI 의료 시스템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조카를 품에 안고 병원 문을 들어섰죠.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AI 기반 정밀 진단을 요청하자 의료진은 빠르게 대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죠.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AI 진단 장비가 조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검사는 기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진행됐죠. AI가 실시간으로 혈액 데이터, 유전자 정보, 병력 기록을 분석하며 기존 병원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AI가 도출한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며 의견을 교환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죠.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AI는 조카의 병을 특정 희귀 유전 질환으로 진단했어요. 기존 병원에서는 단순한 면역 질환이나 감염으로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AI는 정확한 병명을 찾아냈죠. 이전에 의사들이 간과했던 수치와 패턴들을 AI가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언니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조카의 병을 찾을 수 없었던 긴 시간 동안 절망 속에서 버텨왔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었죠.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치료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AI가 추천한 맞춤 치료법을 설명했어요. AI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최종 결정을 내렸고 조카는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죠. 기존 치료법과 달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치료였기 때문에 반응도 훨씬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의료진은 조카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법을 조정했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조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죠. 이제 살 수 있다며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조용히 안도했어요. 그렇게 소아병동에 입원 신청을 하고서는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소아병동 휴게실 한켠에는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던 공간이었지만 점차 저와 언니에게 특별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밤 9시 아이들이 잠들면 이곳에 몇몇 엄마들이 모였죠. 처음 온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를 내어준 건 민준이 엄마였습니다. 첫날 정신이 없어 한 끼도 못 먹은 우리에게 민준이 엄마는 손수 싼 김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말했어요. 병원 식당이 일찍 문을 닫아 식사도 못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챙겨주신 거였죠. 옆자리에 서연이 엄마도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힘들다고 말했어요.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밥 한 술 못 넘겼다고 했죠. 그녀의 딸 서연이는 1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매일 밤 이어지는 엄마들의 작은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어요. 특히 김 간호사님은 매일 밤 잠깐이라도 들러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카가 고열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언니는 간호사실로 달려갔지만 담당 간호사가 다른 응급 환자를 돌보느라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옆 병실의 민준이 엄마가 얼음주머니를 들고 뛰어왔죠. 모두들 자기 아이를 보는 것처럼 조카에게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러 엄마들이 번갈아가며 조카의 열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죠. 김 간호사님도 수시로 들러 상태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언니는 한국의 이런 문화가 이해가 안 간다며 어떻게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봐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했어요. 그날 밤은 모두가 밤새 조카의 상태를 돌봐줬죠. 다음 날 아침 조카의 열이 내리고 모두가 안도했을 때였어요. 민준이 엄마가 삶은 달걀을 들고 왔죠. 민준이가 열나고 나면 꼭 달걀을 먹인다며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건네받은 달걀을 먹으며 조카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도 다른 아이들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문화였죠. 언니는 입맛을 잃은 서연이를 위해 맛있는 빵을 사오기도 했고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영어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소아병동의 작은 식탁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병원 직원들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고 조카가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죠. 의료진도 조카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 간호사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AI 덕분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고 조카도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어느 정도 병원 생활에 적응하자 조카의 상태도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계속 진행되면서 조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의료진이 예상했던 대로 AI 맞춤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니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의료진들은 조카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꾸준히 경과를 기록했죠. 치료가 진행되면서 조카의 혈액 수치도 안정적으로 변했고 이전보다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니는 조카를 보며 연신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조카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던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조카의 상태를 확인했고 병동에서 준비한 부드러운 죽을 조카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조카는 간신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씩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조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담당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언니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실은 우리의 작은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벽에 붙여둔 그림들을 떼어내는데 민준이가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손에는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죠. 조카와 민준이가 병원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죽을 끓여왔죠. 긴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서연이를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죽을 끓이던 그녀는 오늘은 특별히 조카의 목까지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먹자며 내미는 죽 한 그릇에 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 간호사님은 퇴원 수속을 도와주시며 조용히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죠. 조카가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조카가 어느새 병동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아병동 휴게실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죠. 민준이 엄마는 김밥을, 서연이 엄마는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저마다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작은 잔치가 되었어요. 평소 야간 근무라 자주 만나지 못했던 박 간호사님도 일부러 일찍 출근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죠. 아이들은 휴게실 한켠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없는 서연이는 조카에게 자신의 가장 아끼는 모자를 선물했어요. 민준이는 병실에서 몰래 키우던 화분을 내밀었죠. 창가에서 조금씩 자라던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건 밤마다 모이던 식탁의 엄마들이었어요.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내라는 응원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 차트를 받으러 간호사실에 들렀을 때였어요. 수간호사님이 조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메달을 건네주셨죠. 용감한 우리 아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달이었습니다. 병동의 모든 의료진이 치료 과정을 잘 견뎌준 아이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병동을 나서는 순간 창가에 줄지어 선 의료진과 환자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종이꽃을 뿌렸고 아이들은 작은 풍선을 날렸어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죠. 조카는 휠체어에 앉아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서연이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조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죠. 그것은 서연이가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행운의 팔찌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조카는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 달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조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서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는 친구들과 의료진들을 향해 또 한 번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오르면서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만큼 따뜻했다고요. 우리는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갔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마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동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떠올렸죠. 오히려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 발언을 되새기며 후회했어요. 단순히 자료와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이 기술이 없었다면 조카는 여전히 원인을 모른 채 고통받고 있었을 거죠.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상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카메라 앞에 앉아 녹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특히 조카의 병원 생활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먼저 언니와 상의했습니다. 조카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죠. 우리처럼 희망을 찾아 헤매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상의 구성을 짜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단순히 한국 의료 기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 과정을 담고 싶었죠. 미국에서의 좌절, 중국에서의 실망,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희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의료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미국의 병원에서는 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는지, 중국의 병원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했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편집 과정에서는 조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야기의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실제 치료 장면 대신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했고 의료진의 설명은 자막으로 처리했어요. 영상의 후반부에는 현재 조카의 모습을 담았죠. 물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병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뒷모습을 통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이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번 언니와 영상을 함께 보았죠. 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잘 만들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족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영상은 밤 11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특히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어 자막을 보고 찾아온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질문을 남겼죠. 단순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것보다 병마와 싸우는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국의 기술은 의료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죠.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선수촌에서 슬픈 표정의 선수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북한 선수촌에서 청소부로 근무했던 한 여성에게서 도착한 사연인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겪고 저는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디에도 말하기가 어려워 익명의 힘을 빌려 몰래 사연을 보내봅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기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거든요. 누구라도 알게 되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물론 이 사연을 쓴 게 저라고 특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늙은 나이에 용기를 내서 컴퓨터 앞에 앉아보았어요. 저는 일평생 파리의 거리를 청소하며 살아왔습니다. 55년 동안 이 도시를 떠난 적 없는 저에게 파리의 골목골목은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죠. 그런 제가 올림픽 선수촌 청소를 맡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게 북한 선수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몽마르트 언덕의 좁은 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다가와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순순히 보여드렸죠. 그들은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이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더러 올림픽 선수촌의 특별구역 청소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무슨 선수촌 청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게다가 평생 파리 뒷골목만 청소하던 제가 무슨 올림픽 선수촌을 청소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 말고도 몇 명 후보자가 더 있는데 면접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안 하겠다고 거절하려고 했죠. 뭔가 꺼림칙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제안한 액수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고작 올림픽 전후 청소만 하면 되는 일인데 무려 제 1년치 벌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했거든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연락처를 건넸고 며칠 뒤 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건물로 호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제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학창시절 성적과 가족관계와 심지어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까지 모조리 물어보더군요. 가장 이상했던 건 제 여행 경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파리를 떠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에 나가본 적은 있는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프랑스는 고사하고 파리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평생 파리에서만 살았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극비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맡게 될 구역은 다름 아닌 북한 선수단의 숙소였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게 매우 생소했어요. 저는 TV에 나오는 기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핵을 쏜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얼핏 생각났어요. 북한 선수단 숙소의 청소부로 선정된 후 저는 엄격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건물의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먼저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제게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니 대부분의 내용이 비밀 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은 제가 본 것이나 들은 것, 심지어 냄새 맡은 것까지 그 어떤 것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서 보안 책임자는 제게 작은 책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선수단 숙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수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어떤 대화도 나누지 말 것, 심지어 제 청소 도구까지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청소부에게까지 이렇게 과한 요구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교육을 받고 난 후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빔 프로젝터를 통해 숙소 내부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점으로 표시된 수십 개의 지점을 가리키며 이 모든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된다는 사실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마지막으로 책임자는 제게 특수 제작된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저는 청소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옷에는 어떠한 주머니도 없었고 옷 위에 아무것도 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발까지도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떤 물건도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청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굳이 파리 뒷골목을 청소하던 제게 이 일을 맡긴 것도 북한 선수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발설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북한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선수촌 청소부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초에 청소부를 공개 모집하기도 했고 지원한 젊은 친구들은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선수촌 청소에 지원했죠. 북한 선수촌만 예외였던 거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선수들이 오기 전 청소를 하러 선수촌 숙소로 가게 되었죠. 선수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 청소 도구까지 하나하나 뒤졌고 휴대폰은 제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숙소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삭막했습니다.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필수적인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곳에 머물 선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닥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저를 옥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숙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개인 물품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라디오 몇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죠. 선수들에게 절대 외부 소식을 알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선수들 간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게 앉도록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감옥도 여기보단 낫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식당 운영을 시작하면서 본 모습도 충격적이었죠.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면 골고루 잘 먹어야 할 텐데 여긴 달랐어요. 식단표에는 몇 가지 음식만이 적혀 있었고 그마저도 얼만큼 가져가야 하는지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배급소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북한 선수들이 입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반 입소하고
며칠 동안은 저는 청소를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제가 보안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선수들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 아닐까 추측할 뿐이었죠. 인터넷을 통해 파리에 선수단이 도착했다는 뉴스를 받고 역시나 삼엄한 경비 속에 선수단들은 무표정하게 입국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는 오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숙소를 청소하는 청소부일 뿐이지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청소가 끝나면 선수촌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고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있지만 그들에겐 이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며칠 뒤 진짜 숙소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북한 선수단 숙소에 도착했고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를 마주했습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고 그 뒤로 보이는 철제문은 마치 요새의 대문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즉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을 탐지기로 훑고 제가 가져온 청소 도구들은 하나하나 분해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 더 경비가 삼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검색을 통과하고 나서야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감시 카메라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고 곧이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공용 공간 벽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하며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저지당했어요. 급히 달려온 감시원이 제게 두어 번 고개를 젓더니 다시 문을 닫았죠. 그 전엔 환기를 위해 열 수 있었던 창문도 선수들이 도착하고 나선 굳게 닫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번 제지당하고 난 뒤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장의 구석구석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제 모든 움직임을 쫓는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복도를 청소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 선수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잠깐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한 젊은 선수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선수는 침대에 앉아 작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선수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엄격한 교육과 규칙들이 제 발목을 붙잡았죠. 결국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저는 선수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저를 느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저는 그냥 청소만 하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게 할당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제 휴대폰은 입구에서 압수되었고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서 저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었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도 이렇게 갑갑함을 느끼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더 할까 싶더라고요. 오후 청소를 하는데도 내내 눈물을 흘리던 선수와 제가 느꼈던 갑갑한 마음을 떠올리며 심란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도 저는 또다시 철저한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몸과 옷을 꼼꼼히 뒤졌고 심지어 제 청소도구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마치 무언가를 훔쳐나오려는 도둑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수촌을 나오자마자 가슴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도 역시나 보안 검색을 마치고 선수촌으로 들어갔고 그날은 체육관을 청소해야 했어요. 저는 벽에 걸린 훈련 시간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일과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빽빽하게 짜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훈련 시간 외에도 선수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어 보였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치 학습이나 단체 활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선수들을 짜내서 얻는 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육관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리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발목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선수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발만 동동 구르다가 가까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코치와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리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를 들것에 실어 체육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잠깐 보이는 리나의 얼굴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리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방은 항상 비어 있었고 다른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이 진행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리나의 치료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 숙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의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리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 리나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치로 보이는 사람이 의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의사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리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코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리나의 표정이 순간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분명 리나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고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치의 표정과 리나의 반응을 보아하니 그녀는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도 리나의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듯 했어요. 가끔 밤늦게 청소를 할 때면 의무실에서 흘러나오는 리나의 훌쩍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웠어요. 저는 늘 그녀의 회복을 몰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무실 청소를 하던 중 리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제 계약 기간도 절반 정도 지났고 그 사람들의 패턴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파리의 유명한 과자와 진통제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만약 보안검사로 들킨다면 점심시간 도시락이 너무 부실하고 청소하느라 마디마디가 아파 챙겨왔다고 모른 척 시치밋대고 둘러댈 참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받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냐고 묻는 듯 보안 요원들이 수상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건 새로 가져온 청소도구였고 그들은 그 청소도구만 압수한 채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매일 하는 보안 검색에 조금 해이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아무튼 저는 몰래 가져온 과자와 약을 청소도구함 깊숙이 숨겨두고 언제 전달할까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다 의무실 청소 시간에 리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재빨리 과자와 약을 그녀의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와서 눈치챌까 걱정되어 내내 의무실을 맴돌았죠. 만약 제가 줬다는 게 발각되면 저보단 리나에게 더 피해가 갈 게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리나가 돌아오기까지 의무실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리나가 확인하는 걸 보고 조용히 눈빛으로 응원을 보내며 의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리나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가끔 저를 볼 때면 희미한 미소를 지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마무리하고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던 찰나 청소도구함 바닥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뻔했는데 저는 그 쪽지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쪽지를 넣어뒀는지 거기에는 서툰 프랑스어로 고맙다는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표정 없는 선수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선수들과도 조금씩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눈빛과 작은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탁구 후보 선수로 온 김철수 선수는 실수로 탁구공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공은 저에게 굴러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공을 건네 주워주었고 그 순간 손이 스쳤어요. 그리곤 김철수 선수의 눈에서 잠시 경계심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찰나였지만
눈빛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뭔가 그 선수는 제가 청소를 할 때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 후로 김철수 선수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김철수 선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했나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 일은 조금 더 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선수들과 아주 작은 교류를 시작했고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청소하러 다가가면 그들은 최대한 저와 멀리 떨어져 멀찍이 있었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소근거렸지만 요즘은 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제가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 그저 낯선 언어로만 들렸지만 점차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파리 외곽에 부유한 한국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은 한국의 고위 간부의 집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일은 모두 기밀이었고 저 역시 극도의 비밀 유지를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일했었던 기억도 잊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버렸고 극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집에서의 경험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했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 집은 마치 작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한국 음식을 먹었으며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집의 아이들을 돌보던 한국인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저는 그 옆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한국어로 얘기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대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느낀 따뜻함과 친절은 잊을 수 없었죠. 비록 저는 고용인이었지만 한국 주인집 가족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 명절에는 저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때로는 한복을 입어보라며 선물로 주기도 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아팠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그 집의 상주 가정부로 일했는데 그날은 정말 심한 감기로 일어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모님이 제게 주신 음식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몸이 약해졌을 때 미역국을 먹는다며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주셨죠. 누가 가정부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겠어요?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오랜만에 들리는 한국어였지만 점차 무슨 대화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수들이 고향 생각을 하며 나누는 대화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말들, 그리고 때로는 이곳 파리에 대한 호기심 어린 이야기들까지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어요.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낄 뿐더러 저는 청소부 자리에서 쫓겨날 게 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선수단 숙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달리는 발소리와 함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 한 남자 선수가 숙소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 선수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숙소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놀란 표정으로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았고 경호원들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며 김철수 선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김철수 선수가 제 옆을 지나칠 때 마주친 그의 눈에서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는 제발 자유를 찾아 멀리 도망가고 절대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눈에 보이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여러 경호원들에게 잡혀 끌려오는 김철수 선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선수들은 모두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각자의 방에 갇혀 있었고 복도에는 절규하는 김철수 선수의 목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김철수 선수가 계속 저를 바라보던 것과 제게 말을 걸까 말까 하는 듯한 그 모습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을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이 사건 이후 숙소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고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출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고 더 이상 선수촌에 접근할 수 없었죠. 숙소를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리나가 창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짝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것 같았고 제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그리고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저는 TV로 북한 선수단의 출국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리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과 나누었던 작은 교감들과 그곳에서 목격했던 사건들이 모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김철수 선수의 운명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탈출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시에 그의 용기에 대해 경외심을 느꼈죠. 부디 제 이야기가 널리 퍼져 북한 선수들은 물론 북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리에서 도착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북한 사연을 들을 때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차라리 이런 내용을 더 널리 알리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야 오히려 더 빨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